자, 이번에 7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 그러죠. 전년 대비 상승률이 3%로 뚝 떨어졌어요. 여기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뚝 떨어졌고,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요걸 근원 소비자 물가라 그러죠. 우리 실생활에 대부분 뭐 서비스부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물가, 요걸 알 수 있는 근원 물가가 4.8%, 보통 5%대에서 아직도 놀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 중단이 되고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뭐 그야말로 대세 상승장이 올지, 아니면은 진짜 재수없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정말 재수없게 경기 침체가 올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미래의 일을 누가 맞추겠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옵니다 막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절대 맞출 수 없어요. 확률이 높다 낮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가와 과거 기준금리가 동행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바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가 물가가 쭉 올라가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갔고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은 1990년대 이전에는 기준금리를 그냥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요게 노란색이 미연준 기준금리고 검은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가 이번에 발표된 CPI 이건데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죠. 물가가 쭉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또 기준금리 올려요, 노란색에. 그리고 물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바로 기준금리 내려버립니다. 기준금리를 오히려 좀 더 빨리 내리기도 하죠. 자, 이런 일이 반복됐던 게 1990년대 이전이에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1971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때는 금태환이라고 해서 근본이자라는 걸 실행을 했습니다. 금을 근거로 화폐를 찍어내야 되니까 화폐를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어요. 금과 화폐를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이 뭐 만약에 빨리빨리 나타난다, 빨리빨리 정제되고 빨리빨리 캘 수 있다 그러면 화폐를 그만큼 많이 찍어내도 되지만 금이 그렇게 빠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발행량도 굉장히 적고, 이 당시에 뭐 인플레이션 한 3% 올라간다 그러면 1970년대 이전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였어요.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과도하게 많은 그 전쟁 국채를 찍어내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났고 결국에는 금태환 중지를 선언했던 사건, 이 닉슨 대통령 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 이제 더 이상 우리 달러로 금을 교환해주지 않겠다 했더니 경제가 어려워지면 무작정 막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71년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970년대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올렸어요. 이유는 뭘까요? 미 연준도 그때까지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의 미연준 기준금리 보시면 뭔가 물가가 막 심하게 오른다 싶으면 이런저런 데이터 안 보고 그냥 막 올려버렸습니다. 몇 %까지? 기본 9%까지 막 올려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뭐 주식시장 폭락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이렇게 폭락하고 나면 부랴부랴 기준금리 내리고, 그러면은 여기 인플레이션이 또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또 부랴부랴 기준금리 따라 올렸다가 경기 침체 오면 또 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FOMC 뭐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뭐 요때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때는 미연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한 겁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 심리를 갖게 만든 거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폴 볼커 의장이 미연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야 물가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떨어지는 거 보시죠. 드디어 뭐 한 3%, 6%대로 떨어지는 거죠. 이 당시에 이렇게 자꾸 막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 했던 문제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미연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포퓰리즘,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바로 그냥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그리고 2023년 최근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과거와 다르게 기준금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기준금리와 물가가 똑같이 움직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딱 봐도 다르죠. 이때부터 무슨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2001년대를 기점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계화가 진행되는데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공장들이 중국으로 다 가요. 제품 가격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생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이 떨어지죠. 그리고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뭔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싸죠.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그랬었어요. 2001년도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장기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90년 이후부터는 미연준이 통제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백데이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란색의 미연준 기준금리 보면 물가가 뭐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럼 과거 같으면 당연히 기준금리 내려야 되는데 아니죠.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싹을 확실히 다 제거를 해버리고 그렇게 넘어오고 있는 게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미연준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차이죠. 자,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더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2021년에 미 연준이 물가 판단을 미스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죠. 그때 늦은 기준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미 연준은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뺏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즉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나서 생겨났던 세계화적인 현상,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니죠. 이제는 뭐 미국 안으로 공장이 들어가야 되고 하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ESG, 환경을 또 생각합니다. 효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품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런 인플레이션의 증가 요인이 겹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요인들 하나하나를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의 미연준 기준금리와 물가의 환경은 어떻게 되냐? 일단 미연준의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러면 미연준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죠? 2000년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기 전에는 금리를 잘 내리지 않았어요. 장기간 안 내렸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아질 때까지 느린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또는 높은 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다. 이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갈등과 ESG는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미연준의 판단 미스 이 부분 2021년에 판단 미스한 부분 때문에 미연준은 거의 뭐 단호박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역시나 느린 금리 인하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요번에 핵심 소비자 물가 증가율도 4.8% 뭐 시원하게 떨어진 건 아닌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은 몇 %일까요? 다수 투자자들 거의 93%가 이번에 7월 26일에 FOMC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요번에 한 번 더 올리고 그게 끝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발표된 지표들이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번에 FOMC의 금리는 한 차례 더 올릴 거라는 게 다수 관점이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번에는 한번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 그냥 촥 급등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까? 뭐 근원 물가도 그렇고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 즉 한 34% 정도를 차지하는 주거비 상승률이 드디어 고점 찍고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속 끌어올렸는데 이게 뭔가 좀 끝이 보여요. 이게 점점 내려가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 물가, 뭐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서비스업 부분이 물가를 계속 끌어올린 부분이고 상품은 물가를 많이 안 끌어올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서비스업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역시나 고점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근원 소비자 물가도 같이 증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 물가 전망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느리지만, 여기 보시면 뭐 주거비가 아직도 뭐 거의 8%나 오르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느리지만 어쨌든 뭐 잡혀가고 있는 건 맞아요.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앞서 한번 살펴봤지만 미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느리게 동결되고 좀 느리게 인하될 것 같다. 이게 현재 다수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시장의 지표에 나타난 입장이죠. 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실물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건 알겠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좀 우리가 예측을 해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위험 구간이에요. 자, 왜냐? 여기 자주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제가 2021년부터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다가 중단을 합니다. 인상을. 물가가 잡혔으니까 중단했겠죠.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시점마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다 찾아왔어요. 네모 박스 친 구간들이 다 똑같은 구간입니다. 자, 그런 구간들에서 최고점에서 주식시장은 다 한 번씩 랠리를 펼쳤어요. 급등장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꼭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뭔가 터져도 터지더라 이거예요. 여기 조금 있다가라는 게 한 1년도 될 수 있는 거고 1년 반 정도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한번 제대로 폭락이 한번 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이상하게 상식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뭐 기업 이익 증가하고 대세 상승장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주식시장은 펀더멘털이라 그러죠. 실물 경제 영역에 있어요. 이걸 근거로 주식시장이 결정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앞서 살펴본 대로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급증할까요? 그건 아니죠.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대출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선 대출만 봐도 이 경기가 성장할 때는 대출이 쭉쭉 잘 늘어나죠. 이런 구간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뭔가 애매합니다. 앞으로 대출이 늘어나겠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고 그리고 지금 뭐 자산 가격이 너무 좀 버블이 많이 껴있어서 쉽게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뭐 주택 가격이 많이 싸다. 다 저가에 쓸어 담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이건 조금 비싸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갑이 안 열린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소비 증가는 대출이 증가를 해야지만 증가를 할 수 있어요. 대출 받아서 하는 거죠. 두 번째,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물가가 5% 오를 때 물가는 한 6%는 올라줘야 우리가 1%더 소비를 할 수 있어요. 물가가 5% 오를 때 우리 소비가 5% 오르면 이건 뭐 그냥 실질적인 구매력은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가 증가를 하려면 이 물가 상승보다는 실질 구매력 요걸 알 수 있는 지표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질 구매력은 보시면 2020년, 2022년 사이가 가장 높았고 최근에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코로나 터지기 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핵심적인 두 가지 요인들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가, 대출이 늘어나는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뭔가 투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후원 주신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죠. 소통, 즉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과 종목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